네, 어서 오세요. 그 부르고뉴 와인은요, 과일 향에 맛이 약하지만 좀 다양한 편이에요. 고풍스럽고 맛이 비교적 그 고정적인 보르도 와인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을요, 보헤미안 스타일 와인이라고 말하죠. 떠돌이 와인. 그 보르도가 고기류에 잘 어울린다면은 이제 부르고뉴 와인은 베이컨이라든가 채소 요리에 좀 어울리고 좀 가볍고 산뜻한 와인이죠. 그 샴페인처럼 쓸데없이 더 비싸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데이트할 때는요, 부르고뉴 와인을 자주 시켰고요. 결혼해서는요, 보르도 와인을 마셨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예. 그냥 그때 풍이 그랬어요. 예. 14세기 그 부르고뉴는요, 이 카페 혈통의 영지였어요. 일종의 그 작은 프랑스였죠. 근데 이 그 부르고뉴 공국이요, 수도도 없었고요. 뭐 디종이라고 하는 큰 도시도 있었지만 수도도 없었고 공식 언어도 없었고요. 영주는 그 프랑스 카페 왕조에서 가장 그 떨거지 핏줄이 내려와서 백작을 했거든요. 프랑스이긴 한데요. 프랑스가 아니었어요. 떠돌이 보헤미안처럼 정체성 없고 정체성이 없으니까 패션만 유행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유명 패션이 그 부르고뉴에서 주로 나왔는데 이 궁정 문화는 그 매우 사치스러웠고요. 귀족들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말한다면 이게 프랑스 변방의 그 촌구석인데요. 거기서 물질 욕구하고 사치 욕구에 좀 절어 있던 그런 공국이었습니다. 대충 서울로 본다면 그 1990년대 그 강남 스타일이었죠. 14세기 기록에 따르면요, 이 부르고뉴에는 사랑도 없고 사람에 대한 존중감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을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 부르고뉴 문화라는 게 그 이후에도 흘러오는 걸 보면 그 부르고뉴 와인처럼 가볍다 이 말이에요. 이 포스트 모던한 점이 좀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다고요. 이 보헤미안 스타일이에요. 이 프랑스와 그 노르만 또 게르만 문화까지 막 이리저리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 이유가 가장 크겠죠. 날씨도 그냥 서늘하고요. 평야가 좀 고독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 정치적으로도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예. 공국이었을 때도 있고 프랑스의 영토였을 때도 있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입니다. 그 실상 나중에 그 백년 전쟁 때 그 부르고뉴 귀족들이 영국과 프랑스를 오고 가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거든요. 잔다르크를 팔아먹은 군인들도 부르고뉴 귀족들이었어요. 그 저번 영상에 등장하는 그 필립 4세한테 아들 셋이 있었어요. 루이, 큰아들 루이, 둘째 아들 필립, 막내 아들 샤를, 이 세 명의 아들하고 이사벨이라고 하는 막내딸이 있었어요. 이 막내딸 이사벨은요, 그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소피 마르소, 그 여자예요. 그 남편이 에드워드 2세, 동성연애자였죠. 근데 그 세 명의 아들, 며느리가 모두 부르고뉴 출신이에요. 웃기게도 쓰리. 막내딸 이사벨은요, 동성애자 남편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살았죠.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14살인가 16살인가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누이라는 여자들을 보면 이 가볍게 이를 데가 없고요. 이 정체성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하는 그 부르고뉴 문화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행동이 되게 그 가벼웠어요. 이거 뭔가 그 위험한 그 기운이 닥쳐오죠. 그 이사벨이요. 1313년 프랑스에 놀러 와서 오빠들 그 마상시합 기념으로요. 시누이 3명한테 비단 지갑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갔죠. 임신을 했어요. 공중 모임에서 이 참석한 프랑스 기사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중에 2명의 기사 허리춤에 자기가 시누이들한테 선물했던 비단 지갑이 딸랑딸랑 달려 있는 거야. 이자벨이 아주 분노했죠. 이자벨이 당시 18살인가 19살인가 그랬어요. 뭐 자기 아버지 닮아갖고 굉장히 미인이었죠. 아니 머리도 잘 굴리고 또 당찬 여자이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뭐 나이 들어서는 이제 브리스톨까지 스스로 군사를 끌고 가고 자기 남편과 전투를 벌여갖고 남편을 체포해버리는 아주 당찬 여자였다고.
이 여자 눈에 이 두 기사가 걸려든 거예요. 이사벨은 그 시누이하고 이 기사들 사이에 분명히 불륜 관계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왕실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출산 끝나고 나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아버지 필립 4세한테 이 사실을 낱낱이 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전기사단 척결하고 나서 필립 4세가 참여하겠다고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내딸이 수도원까지 찾아와가지고 시누이의 그 불륜 의혹을 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딱 그 시절이었어요. 1314년 4월 달이었습니다. 성전기사단장이 3월 18일 날 불타 죽었으니까 4월 달이면 뭐 2주 정도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영국 왕 그 에드워드 2세, 이 사위라는 놈이 동성애자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힘들어서 질투하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안 그렇단 말이야. 또 우리 딸이 또 그런 아이도 아니야. 그래서 이 필립 4세가 사안을 아주 진중하게 생각을 했죠. 게다가 중세 정신세계에서는요, 거짓 증언이라든가 무고, 이거는 중대 범죄였어요.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무고하고 거짓을 말했던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필립 4세는 이 무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꼭 필요했고요. 결국 불륜 현장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큰 며느리하고 막내 며느리가요. 시아버지 필립 4세가 영국의 공격을 막겠다고 돈 주고 매입한 넬탑에서 재수없게 불륜과 집단 선교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그 루브르 왕실 건너편에 넬탑이 있었거든요. 근데 루브르가 이제 왕실이잖아요. 강 건너에 바로 넬탑이 있다고 이 무모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죠. 만날 때마다 배를 타고 검은색 두건을 걸치고 몰래 서로 미래를 했다 이거죠. 이 위험천만한 행동에다가 왕실 혈통을 뒤흔드는 참 선을 너무도 극단으로 넘어버리는 행동을 이 두 며느리가 저지르고 말았다 이겁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이 큰 며느리하고 막내 며느리, 이 기사들과의 불륜을 결국은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는요, 불륜이 어느 정도 일반적이었고 대다수 눈을 감아줬어요. 근데 왕실의 젊은 며느리들은 달랐다고. 혈통을 지닌 아들들을 출산해야 했잖아요. 이런 여자들이 몸을 함부로 굴려갖고 왕실의 혈통이 달라지면 어떡해. 그래서 이 며느리들의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왕조의 혈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대역죄였어요. 간통죄가 아닙니다. 그 필립 4세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기 아들들의 명예가 훼손되겠지만 그걸 무릅쓰고 며느리들 가혹하게 처벌을 해야 했습니다. 필립 4세의 그 며느리들 전통에 따라 갖고 행동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시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자기 남편들은 되게 약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무시했죠. 그래도 미래의 왕이 될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은 이제 왕비가 될 것이고 행동을 이렇게 함부로 했어요. 이 시대의 사건 뒤에 이 부르고뉴의 정체성 없고 애정 없는 문화도 한몫했겠죠. 그러니까 부르고뉴의 촌것들이 파리에 올라가서 아무 생각 없는 짓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필립 4세는 이제 그 간음죄 전통에 따라 갖고 둘째 며느리는 이제 왕실에 감금하고요. 두 며느리 삭발시켜 버립니다. 술에 태워가지고 파리에서 노르망디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노르망디 게이아라고 하는 성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성전 기사단장 죽은 지 딱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비극은 항상 같이 오잖아요. 단 몇 개월 후면 필립 4세 시아버지 죽어요. 겨울에 죽는다고. 그러면 곧바로 왕비가 될 사람이었는데 이 큰 며느리가 이 마가렛이 그래서 이 마가렛의 게이아성 꼭대기 창살 있는 방에 갇혔다고 독방에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내내 거기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감옥에서 떨고 살다가 감기로 죽어버렸죠. 그때 나이가 25살. 당시 19살이었던 막내 며느리 블랑쉬는 다행히도 지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뭐 감기로 죽는 일은 없었죠. 1314년 4월 19일 필립 4세가요. 이 불륜을 저질렀던 이 두 명의 기사를 갖다가 공주 며느리 3명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개한테 던져주고 개가 막 먹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망나니들이요, 이 두 기사의 피부를 벗겨서 거기다 납을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술에 묶어가지고 돌게 했어요. 이게 200년 기사 역사상 최초의 신체적 굴욕이었어요. 예. 이게 본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가 주권을 함부로 뒤흔들었던 이 대역죄인들을 본보기로 이렇게 처형을 했다고요. 그렇게 수레를 끌고 다니다가 결국 능지처참을 해갖고, 원래 4등분 하거든요. 능지처참. 4군데를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중세 최초의 기사의 신체적 굴욕과 처형이 벌어졌습니다. 1314년 4월 19일. 큰며느리 마가렛, 그 남편인 그 루이가 목졸라 죽였다는 뭐 소문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소문에 불과하고 실은 감기 걸려 죽은 게 맞아요. 그 추운 그 덕방에 이불도 없이 그리 살았으니 뭐 죽는 건 당연하죠. 근데 재밌게도 그 큰아들 루이가 자기 마누라 죽은 지 1년 만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둘째가 왕위를 이어받죠. 그리고 이제 그 감금되어 있었던 그 둘째 며느리 잔느를 끌고 와가지고 왕비를 만들어주죠. 실상 그 둘째 며느리도 행실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둘째 아들 그 필립이 워낙에 그 잔느를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 이상으로 선을 넘지는 않았죠. 그래서 살았고, 그래서 왕비가 된 거예요. 파리 의회도 그렇게 큰 얘기 없이 잔느가 왕비가 되는 것을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그 둘째 아들 필립 5세, 이 잔느한테 넬탑을 줘버렸어요. 저 시대한 사건을 벌인 저 넬탑을 당신이 운영하면서 참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 잔느가, 이 왕비가 이 넬탑을 학술원으로 개조하려고 그랬죠. 대학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대학이야 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니까요.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 그 넬탑 자리에는요 학술원이 위치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아카데미 프랑세스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보자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통이 돼버렸습니다. 이 필립 둘째가요. 즉위 3년 만에 또 죽어요. 병으로 죽습니다. 아들도 없이 죽어요. 공주만 4명을 남기고 죽습니다. 둘째 형에 이어갖고 이제 셋째 막내가 샤를 4세가 이제 감옥에 갇힌 아내 블랑슈하고 결혼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수녀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재혼했죠. 막내 며느리 블랑슈는 수도원에서 8년간 지내다가 30살 나이로 죽습니다. 이 막내 며느리 블랑슈는요, 이 수녀원에 있으면서 그 감금된 그 간수 사이에서 또 사생활을 낳았어. 참 부르곤요 어디 안 가잖아요, 그죠? 참 대단한 부르곤요 여인들이에요. 아무튼 이처럼 그 필립 4세의 세 아들이 줄을 이어 왕이 되었지만은 모두 젊은 나이에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샤를 4세도요, 이 막내 아들도 몇 년 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필립 4세의 뒤를 잇다가 14년 만에 카페 직계 왕조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 당시 프랑스 살리카 법으로는 딸의 아들은 외손자는 왕위를 얻지를 못합니다. 영국에서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왕좌가 사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발루아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갑니다. 이제 프랑스의 왕실은 직계가 아닌 사촌 가문으로 넘어가서 그 직계라고 하는 이사벨의 아들 에드워드 3세랑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지를 못했죠. 뭐 에드워드 3세는 뭐 능력도 별로 없고 프랑스의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도 별로 없었지만 주변의 귀족들이 하도 부추겨 갖고 실은 내가 프랑스의 왕으로 이어받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나이가 16살, 17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영국법을 적용을 할까, 프랑스법을 그대로 이어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을 만들었죠. 이제 왕위에 오른 그 필립 6세, 그 사촌 필립 6세, 필립 6세가요, 영국 영지였던 그 아키텐, 그 정치에 계속 간섭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예. 이게 영국 땅이긴 한데 이게 프랑스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선을 건드리고 어디까지 건드리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을 잘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로부터 이제 면사, 포도주뿐만 아니라 영지에서 나오는 여러 수입들을 다 가져가려고 그랬죠. 영국이 봤을 땐 갈취한 거고요. 프랑스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뭐 권리는 있다고 봤고, 그러니까 아주 모호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곳이 오랫동안 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당시 영국은요, 플랑드르로 네덜란드 쪽으로 양모를 수출했고요. 거기서 외환을 받아갖고 급부로 플랑드르의 면사품을 사가지고 아키테네에서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인을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 전역에 팔았습니다. 와인이라고 하니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수입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영국에. 필립 6세는 이 삼각 무역을 방해를 하게 된 거예요.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플랑드르의 부르주아들도 굉장히 화가 났고 그랬죠.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1295년부터 프랑스의 그 필립 4세가요. 스코틀랜드하고 독립 그 협약을 맺어요. 상호 방위 협약을 맺는다고. 그래갖고 영국에 대항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프랑스의 그 저기 불만이 많은 영국 귀족들이 더욱더 불만을 쌓게 됐고 그렇게 됐던 거죠. 필립 4세의 딸 이사벨도 스코틀랜드를 지지했어요. 영국의 왕비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지는 못하죠. 하지만은 은근히 지지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지지를 하게 되죠.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 보면은 그 이사벨 왕비하고 윌리엄 월레스가 서로 만나갖고 사랑하고 임신까지 하는 얘기가 나온다. 아니, 아무리 영원하지만 역사 영화를 저렇게 멍터리 내러티브를 만들면 되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윌리엄 월레스 나이가 35살 정도고 이자벨 나이가요. 저 독립전쟁 했을 때 나이가 10살이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만나지도 않았고요. 영화는 영화예요. 영화는 영화. 아무튼 그래도 이사벨은 스코틀랜드를 지지해 줬고요. 나중에 그 로버트 브루스가 스코틀랜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될 때도 다 지지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뭐 시킨 대로 한 거지 뭐. 필립 6세는요. 이 프랑스로 들어와야 할 그 플랑드르 제품이 영국 사우스햄튼 쪽에 자꾸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사우스햄튼을 공격했습니다. 그 영국 에드워드 3세도 이제 벨이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렸다 하더라도 또 엄마가 거의 그 섭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누아로부터 플랑드르까지 프랑스 바깥에 육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무역에 침해가 오는 거예요. 실상 이때부터요. 베네스 상인들이요. 네덜란드 플랑드르를 지나갖고 영국까지 노선을 깔았어요. 그래갖고 영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요. 뭐 그때부터 영국을 진출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겠지만 1492년 신대륙 발견하면서 본격적으로 영국 진출이 시작되잖아요. 이 베니스 금융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유대 앵글로색슨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 이 베니스 금권하고 군수 산업 세력이요. 이 미국과 남미 신대륙 발견부터 완전히 가시화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 네트워크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요, 이 베니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베니스, 네덜란드, 런던 네트워크. 이게 실은 이게 런던 시티로 이렇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네트워크가 서방을 장악하고 동유럽도 장악하게 돼요, 결국은. 하지만은 500년 동안 러시아는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년간 지금까지 러시아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 앵글로 섹슨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참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 이게. 짧은 갈등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 귀족들의 등살에 못 이겨갖고 이자벨의 아들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요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군사는 열세잖아요. 1만 명밖에 없었어요. 기사하고 일반 군인, 스쿼이어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프랑스 기사하고 스쿼이어들은 3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들어와서 전면전은 못 벌이고 양민학살만 했습니다. 이 양민학살이 이거 영국의 전통이라고 이게. 어? 그러다가 결국은 3년간 양민학살만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삼강무역을 방해한 프랑스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합치고요. 영국 은행들도 합쳐갖고 에드워드 3세한테 융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줬습니다. 영국 상인들도 양모 30만 자루를 프랑스에 갖다 팔아갖고 20만 파운드를 만들어서 왕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성전 기사단의 나라 포르투갈도 영국 편을 들었고요. 플랑드르의 베니스 상인들도 간접적으로 에드워드 3세를 거들었다고요. 이 군사적으로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였기 때문에 군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프랑스, 군대는 많아도 군비는 많지 않은 프랑스한테 많이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은 돈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백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편으로는 당연하지만 스코틀랜드가 붙었고요. 베니스의 경쟁국이었던 제노아 공국이 붙었고요. 영국에 대항했던 웨일즈 군대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제노아 공국을 제외하면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100년간 전쟁이 벌어지죠. 큰 전투는 한 7개인가 있었어요. 나머지 자질구레한 전투들인데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잃게 하죠. 하지만 국가 간 전쟁은요, 영토도 함께 잃게 만듭니다. 이 100년 전쟁 동안 프랑스는 북부 노르망디, 남서부 아키텐 많은 영토를 잃었다가 찾았다가 잃었다가 찾았다가 이거 반복을 했다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많이 땅을 잃어갖고 잔다르크가 없었으면 수도 파리하고 노르망디도 영국한테 잃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일이 뭐가 하나 있냐면 이 국가 간 전쟁에는요 항상 이웃 국가 하나가 배신해요. 처음에는 프랑스군한테 붙었다가 변절해서 영국에 붙어. 그게 부르곤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잔다르크를 영국군한테 팔아버린 것도 부르곤입니다. 이 부르곤이라고 하는 공국은요 카페 프랑스 왕조의 혈통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의 적국인 영국과 계속 미래를 즐겼다고. 이게 마가렛하고 블랑슈 두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잖아요. 국가적 정체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정도 없죠. 프랑스에 대한 애정도 없고 영국에 대한 애정도 없는 거예요. 프랑스 혈통이잖아 그래도. 그 혈통 공국으로부터 독립국을 세우려고 그랬다고요. 전쟁 도중에도 결혼을 통해 갖고 폴란드를 얻어갔다고요. 네덜란드를 얻어갔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쟁 중에 프랑스의 내분을 일으켜 갖고 프랑스의 그 왕의 동생을 죽여버리고 암살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영국과 교전 중이던 프랑스를 내전으로 또 빠뜨려 버렸어. 왕실의 며느리들이 선을 크게 넘고 남편들을 배신하더니 이제 부르고니아 왕족과 귀족들이 이 프랑스를 이처럼 배신을 하면서 땅들을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었다 이거죠. 이제 화가 났죠 프랑스가. 그래갖고 부르고뉴 공작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르고뉴 그 귀족들이 모두 영국 편에 완전히 달라붙었죠. 그 부르고뉴 공작은 카페 왕조임에도 프랑스 왕을 영국의 헨리 5세가 가져가도록 영국을 지지했고요. 결국 헨리 5세가요.
프랑스의 통치권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내각에다가는 총리를 누가 앉혔냐면 부르고뉴 공작을 총리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프랑스한테는요, 부르고뉴가 이완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런 감정이 프랑스에 남아 있습니다. 부르고뉴 그러면 배신, 뭐 이런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화 그 비지터스 2를 봐도 부르고뉴를 되게 욕하잖아요. 하여간 부르고뉴의 배신으로 프랑스는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가 1429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잔다르크가 바로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잔다르크가 없었으면 정말 프랑스는 지금 영국 땅이 됐을지도 몰라요. 폴랑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10개의 소공국을 모아다가 독립적인 군주국을 만들려고 했던 게 부르고뉴예요. 그래서 영국에 붙어 먹었죠. 프랑스의 혈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로서는 참을 수가 없죠. 마침 우크라이나가 이 형제국인 러시아를 배신하고 미국과 붙어 먹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 영국에서 장미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내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프랑스에서 자꾸 패한다고. 그러니까 부르고뉴가요 다시 프랑스한테 붙어버렸습니다. 야, 이런 나라가 있나 봐요. 그죠? 나라도 아니지 실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형제국인 프랑스하고 적국인 영국 사이에서 이런 짓을 외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건 외교가 아니죠. 이중 배신이죠. 10개 소공국을 모아다가 왕국 만드는 나라 봤어요?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고 그러다가 부르고뉴는요 프랑스하고도 적대하고요 신성 로마 제국하고도 적대하고요 스위스하고도 적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3국이 모두 공동 적대국이 돼버렸다고. 프랑스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그래도 신성 로마 제국 강대국이죠. 스위스는 소국이라고 하더라도 전투를 엄청나게 잘하는 용병의 나라 아니에요. 이 엄청난 나라들과 적대해버렸다고. 지금 한국과 같아요. 소규모 나라지만 핵을 갖고 있는 북한, 엄청난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과 적대를 해버린다고. 부르고뉴랑 똑같은 입장에 있어 지금 한국이. 부르고뉴는 결국 낭시 전투에서 부르곤디의 그 마지막 영주인 샤를 막당이 도끼에 맞아갖고 머리가 깨진 상태에서 발견됐는데요. 또 다리하고 허리 쪽은 또 늑대한테 반은 먹혀 있었다고. 그런 상태로 발견돼 가지고 나라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그래갖고 옛 부르고뉴 본토를 프랑스가 가져가고 플랑드르하고 네덜란드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국가도 사라지고요. 민족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부르고뉴 민족, 부르고뉴 국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뭐 그런 게 있었어? 부르고뉴는 와인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크라이나 꼴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그렇게 될 겁니다. 러시아 혈통의 역사도 서로 공유하면서 미국만 믿다가 박살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죠. 똑같잖아요. 프랑스 혈통 거부하고 강대국에 붙어 먹다가 망한 부르고뉴나 뭐 똑같은 거죠. 역사는 자꾸 반복된다니까요. 옛날 부르고뉴 영토였던 벨기에, 네덜란드, 알사스, 로렌, 스트라스부르크 뭐 이런 거 이렇게 퉁치면 안 되겠지만 퉁치면 안 돼요. 하지만 앵글로색슨 정서가 거기에 살아있다고요. 유럽 의회가 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 있을까요? 앵글로색슨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사스 로렌 사람들은 자기네가 프랑스에 항상 좀 등을 지고 있잖아요. 네덜란드, 벨기에는 항상 영국과 붙어 먹잖아요. 이게 부르곤디 전통 이래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라고 이게. 그 배반의 정서라 이 말이에요. 대신 완충지대요. 전쟁만 터지면 여기는 완전 깨지게 돼 있는 거야 항상. 게르만하고 전투가 벌어지거나 뭐 이러면 14세기와 똑같이요. 세계화가 저지되는 동시에 국지전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나중에 보면 역사학자들이 그럴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옛날 14세기 백년 전쟁을 출발했던 것처럼 세계화 효율증 전쟁의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세계화가 저지되면서부터 처음 출발하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100년만큼 길게 가지는 않겠지만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저 잡스러운 행태들 말이에요. 이 저지되어 가고 있는 세계화에 발악하는 짓거리로밖에 안 보이죠. 뭐 지금은 뭐 옛날과 달라서 꼭 전쟁을 통해서만 뭐 세계화 뒤처리가 벌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전쟁이 있긴 있잖아요, 죠. 세계화를 저지하려고 하는 러시아, 중국을 한편으로 하고 세계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월가와 런던 시티의 그 앵글로색슨, 유대 앵글로색슨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작은 전쟁이니까 다행인 거죠. 진짜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외교를 잘 해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이 저 엉망진창이니까 말이에요. IQ도 거의 침팬지 수준이고 참 불안불안합니다. 한국도 침팬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 정치인들도. 아무튼 하나 변하지 않는 교훈이 있어요. 역사는 흘러와도 500년간 배은망덕하고 줏대 없이 주변국을 배신하는 국가는 부르곤유처럼 철저하게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가 있습니다. 신흥 주변 강대국인 청나라를 무시하다가 조선이 망해버렸죠. 우리도 같은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부르곤디아고. 자고로 굵직하게 역사를 볼 때 자질구레한 거 빼고요. 물 건너 사는 사람들과 우정을 맺는 법은 별로 없어요. 겉으로는 손을 잡죠. 하지만 항상 배신해 왔습니다. 지금 당분간 프랑스랑 영국이 손을 좀 잡는다 그래갖고 우정이 그런 거 없어요. 1000년간 적성국이었어요. 프랑스하고 영국은.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배신해 왔어요. 육지로 이어진 국가만이 서로 티격태격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만큼 동맹으로 남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육지의 동맹이자 혈맹 프랑스마저 배신했던 부르곤유가 그래서 망한 거죠. 필립 4세의 두 며느리가 배신을 때린 것처럼 부르곤유 영주들이 배신을 때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도 자기네들의 혈통과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러시아한테 배신을 때리고 미국한테 살짝 붙어갖고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나라들과 함께 결국은 국가적 치욕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었고요. 지정학적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